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죠. 자,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전남 순천에서는 핫한 남자 천하람입니다. 자꾸 앞에 붙이신다. 야, 이거는 사실 순천에 지금 올라오셨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거 좀 봐줘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 이제 멤버로 합류하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님. 요새 가장 핫하신 분. 예, 조금 이번 주까지 저희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셔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시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 미리 터트리시려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통화를 또 했으니까 요 얘기는 어제 방송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오늘까지는 좀 함께할 수 없다는 거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마중물 토크로 이번 주 시선 집중에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요즘 사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사실. 네. 예. 범죄 기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파를 사용한 데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가 깔린 행태, 뭐 이런 습관적 구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뭐 처벌을 원하는 분들도 사실 있는 것 같고, 근데 법적으로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민사 손해배상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근데 이게 우리나라 민사 이 언론 보도에 대한 민사 소송이라는 게요, 평균 금액이 한 500 정도밖에 안 돼요. 위자료가. 그러니까 저도 당에 있다 보면 이제 언론 중재위도 많이 가고, 근데 언론 중재위 가면은 대부분 그냥 정정 보도하고 마시죠 이러거든요. 손해배상은 잘 받아주지도 않고. 근데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 방송이나 아니면 이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굉장히 짜요. 짜죠. 예, 많아야 한 1,000만 원? 이 정도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방송사나 언론사 입장에서는 별 부담이 없어요. 그 정정보도 한다는 것도 보면 이게 구석에 잘 안 보이는데 요만하게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상도 많아야 500만 원이니까 별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되는 거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죠. 얘기들이 나왔죠. 미주에 나갔으니까 대부분. 네, 그 조선일보 LA판이었던가요? 네. 그 미국판에 어쨌든 그 사파가 똑같이 실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면 거의 1,000억대 이런 얘기까지 어쨌든 들리던데. 악의적이거나 이렇게 볼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 실제로 이런 경우에 문 닫는 언론사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중요한 이슈가 될 수는 있는데, 저는 근데 이 방송 그 사과문을 보면서도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서민 교수의 조국 씨에 대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하면서도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사과. 조국도 지금 현직 교수거든요. 네네네. 서민 교수, 조국 교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서민 교수의 조국 씨에 대한 사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보면 조선일보가 이 조국 정권에 대한 기본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서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아마 법적 소송, 특히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선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천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논란에 대해서? 일단 손해배상 액수가 크게 늘어나야 된다는 데 저도 너무 공감하고요. 근데 이거는 꼭 비단 언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액이 특히 너무 낮아요. 네. 사람 목숨값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법원 자체가 좀 이거는 생각을 극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조선일보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크게 잘못한 일이고 사실 되게 구린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게 안 들킬 리가 없을 거고, 네네. 실수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언론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준 낮은 실수인 거고요. 제가 이런 거에서 되게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서로 상대 진영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비판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롱을 하고 멸시까지 하는 거는 사실 좀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정치나 언론의 영역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문화들이 점점 더 커지니까 이게 정치권에만 그런 문화가 머물면 상관없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풍토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태가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한 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보고 법적인 책임도 마땅히 져야 된다고. 근데 이게 근데 신 변호사님 이게 언론사 어쨌든
뭐 보수 중에서 우리나라 신문 가운데 가장 많은 어쨌든 발행 부수를 뭐 기록하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에서는 별로 이 관련 논평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뭐 지금 요 사안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거는 비판 논평 내시는 게 맞아요. 그런 게 정확하고요. 저는 이게 실수가 반복되면 습관이고 이 습관에는 미필적 고의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네.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법률가로서 이렇게 보면 그렇고요. 실제로 조국 조민 그 사파권은요. 저도 20살 된 딸이 있는데요. 네.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거를 보면은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가족을 이렇게 했다면 네. 아무리 천인공노할 뭐 조선일보 입장에서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공직자였다라고 하더라도 아버지 입장에 딸 가진 20살 딸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막 저도 막 이게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네. 세상에 어떻게 그 성매매의 아빠와 딸이 마치 공모하여 성매매 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사파를 쓸 수 있느냐라는 게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문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그게 한 4번 점점 처음엔 2번 썼다, 3번 썼다 그러더니 네. 최종 거 보니까 4번을 사용을 했다. 그건 뭐 고의가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 또는 조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표현의 자유와 이런 악의적인 보도 이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는 미국도 주마다 달라요. 네. 징벌적 그 언론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을 안 하는 주도 있고 오. 매우 강하게 인정하는 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LA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는 매우 강하게 인정하는 곳이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1,000억 원대 이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신중하게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사파와 관련해서 뭐 청와대 국민청원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올라오기도 했고 조선일보 측에 이제 사과로 일단락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법적 얘기는 책임은 물게 될 거예요. 당분간은 또 계속 나올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일단 또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치일사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새롭게 발탁한 박성민 청년비서관에 관한 논란이에요. 25살 대학생으로 1급 공무원에 오른 게 불공정하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청년의 이야기를 이제 청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특히 천 변호사님은 원래 이 박성민 비서관하고도 또 알고 계신 네. 사이라면서요. 친해요. 그 일단 현변님 우리 현 변호사님, 신 변호사님 아마 주변에 청년이 많지 않으실 테니까 청년인 저부터 딸이 일단 청년입니다. 얘기하면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박성민 비서관이랑 비서관 되기 전에 그 여의도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최고위원도 이제 끝났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지방선거는 준비하냐, 뭐 나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역구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서로 하다가 근데 박성민 비서관이 막 굉장히 여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정치적 커리어 막 이렇게 막 컨설팅 서로 해주려고 하는데 약간 말은 안 했지만 너나 잘해 이놈아, 약간 이놈아 해야 되나? 너나 잘해 이 자식아 같은 그 어떤 여유가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사후적 해석인데 너나 잘해 이 자식아. 어쨌든 여유 있었다.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어서 그때 이미 이제 청와대에 갈 게 결정돼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박성민이라는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저는 잘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잘해줄 거라고 또 기대도 하는데 박성민이라는 인간을 직접 대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저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왜 뺏기지도 못하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가 정답을 사실 다 보여줬는데 왜 뺏기지도 못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는 그거죠. 이 사람이 왜 청년층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절차가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왜 세금 주는 자리를 하냐는 거죠. 민주당의 당직으로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당에다가 뭐 꼰대력 제거 팀장을 만들든 뭔가 정말로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당에다 불어 넣어주는 제대로 된 직위를 하나 주고 권한도 제대로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런
청년들의 공감을 얻는 절차 없이 발탁을 해버리고 또 이거를 당직이 아니라 세금 주는 자리를 해버리니까 네네. 게다가 1급이면 돈도 꽤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로서는 아니 뭐지? 왜 이 사람이 청년을 대표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개인적 인연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용인 수지의 변호사 하잖아요. 네네. 이분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제 가게에서 제 사무실에 멀지 않은 데서 꽃가게를 해요. 오. 예, 그래서 예전부터 알던 분이었는데, 네네. 근데 그분 딸인지 몰랐어요. 여기 당에 와서 이제 활동하는 거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갑자기 어쨌든 청년 비서관이 되시니까 갑자기 2년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랬는데 저 그렇게 사실 이제 하시는데. 뭐 저는 아버지 뭐 뻘이다 대충 이런 걸 알 수 있죠. 알고 있었는데 애초에 원래 저 박성민 비서관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남자 여자 한 명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남자가 좀 안 되면서 이렇게 됐던 건데 저는 뭐 사실은 이분이 처음에 우리 당에 진입한 것도 어찌 보면 지금 이제 토론 배틀하는 것처럼 청년 대변인 배틀에서 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대표 때 최고위원하고 그 다음에 발탁이 된 건데 어찌 보면 처음에 정치권 진입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보면 인재 영입이라든지 누가 추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들어오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하는 거잖아요. 토론 배틀을. 그 당시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만약 아주 크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뭐 행정고시 붙어서 뭐 30년 걸리는데 어떻게 1급짜리 가냐. 이거는 기본적인 이건 어찌 보면 늘공어공 자리는 다르거든요. 네네. 길어봐야 1년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도 아마 뭐 청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당이라든지 당청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담당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이분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또 당에서 지금 뭐 그동안 한 2년 정도 되긴 했는데 그 전에도 사실 청년 비서관들이 물론 뭐 그 전에는 아마 김광진 의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국회의원까지 했으니까 자격이 있다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 졸업 안 했으면 당연히 뭐 취업 문제 이런 거 당연히 알 것이고 친구들이 그 다음에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결혼 유감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물론 저도 알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청년 당원이나 이런 분들 보면 좀 여론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네, 보면 왜 그렇게 했냐 모르겠는데 나이만 갖고 한 건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뭐 보셨어요? 차 한 잔 마셔본 적이 없는 네네네. 아무 인연 없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눈에 딱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선일보에서 0.5 아 그건 정말 그거 가지고 뭐 김웅 의원이 이제 뭐 김웅 의원하고는 2년 선배라서 잘 아는데 네. 그걸 가지고 뭐 무한도전을 연상하지 않고 무슨 어디 룸사롱 이런 데 연상하는 사람은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본질을 비껴간 그 이야기고요. 본질을 비껴간 드립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학력을 프로필을 쭉 소개하면서 강남대 자퇴 그다음에 고려대 편입 이렇게 꼭 써요. 그렇게 학력 소개하는 데가 있나요? 누구 프로필에서? 예.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러면 그다음에 뭐 소위 일타 강사라고 하는 그 공시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1급 되려면 25년 걸린다, 30년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무직 청년 비서관으로 행시 합격하고 25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스카이 출신 50대 남자를 앉혀야 되나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비판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박성민 이제 비서관이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를 몰라서 찾아봤는데 오디션 했더라고. 네. 그다음에 최고위원 했고요. 자, 그 거꾸로 봐봐요. 김영삼 전 대통령 25살에 국회의원 됐어요. 이 기록이 안 깨져요, 지금까지도. 네네. 근데 이때 그 유명한 김홍종 저도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지역에서 일할 때 김홍조 멸치 포대를 받아봤어요. 온갖 사회운동한 사람들한테 다 김홍종의 멸치 포대가 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빠 찬스, 학벌 버프 당연히 있었죠.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박근혜 픽으로 여당 최고 비대위원 됐을 때 28살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자리 비대위원, 최고위원은 더 이상 안 해도 돼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20대, 30대 초반에 그런 무대를에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준석 대표가 있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알겠어요. 이것이 혹시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인연이나 또는 연고에 따라서 픽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은 당연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그 정도의 비판을 넘어서서 오히려 젊은 여성 또 소위 뭐 비스카이 출신 원래 그것까지 따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퇴하는 것까지 따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너무 많이 녹아져 있다. 오히려 그의 능력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마디만 더 하면요. 사실은 이제 뭐 부모에게까지는 좀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뭐 엄마 아빠의 찬스를 쓰거나 아니면 그건 안 해요. 왜냐면 저도 가끔 놀러 가는데 가게가 한 10평 남짓해요. 네네. 그 아버지는 직접 자기 차로 배달을 다녀요. 꽃배달을. 엄마는 고가 안에 있고. 네. 그러니까 조그마한 가게 하고 최근에 보니까 아마 옆에 뭐 가게 하나 좀 크게 얻었다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부모들이 뭔가를 도와주거나 이럴 만한 그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이게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청년 대변인 되거나 이럴 때도 본인이 어쨌든 능력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이준석 저 대표랑 많이 비교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정말로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렇게 쉽게 처음부터 비대위원으로 딱 들어오는 경우가요. 대한민국에 거의 몇 명 없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어찌 보면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꼭 뭐 비판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준석 대표에게 워낙 지금 젊은 층들이 열광을 하면서 왜 박성민 비서관에게는 까다로울까?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고 지금 방금 두 분 이제 현 변호사님, 신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박성민이 불공정하면 그럼 이준석 대표는 공정했냐 이런 얘기들도 어쨌든 반대급부로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병역 그 문제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장학금 주는 거거든요. 네. 장학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학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학하는 사람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노트북도 줘서 이 컴퓨터 관련 일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100명 합격자 중에 졸업생은 1명이에요. 네. 딱 1명이었어요. 병역 특례자도 한 명. 병역 특례자도 1명이었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말은 뭐 거기랑 통화했다 그러는데 이 당시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그렇다고 어쨌든 박근혜 퀴즈로 들어왔고.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100명 중에 1명인 경우는 굉장히 의외인 경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냥 뭐 문제 없다. 제가 봐도 뭐 형사적으로 왜냐면 거기다가 재학 중 이렇게 썼으면 그게 뭐 업무방해나 사기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시효는 모르겠어요. 10년이니까 더 지난지 모르겠는데 지났지. 예, 시효도 지났고 아마 뭐 자기가 재학 중이라고 쓴 건 아니잖아요. 졸업이라고 썼으니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누구나 궁금하죠. 어떻게 그렇죠. 100명 중에 1명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나는 전화해서 아무 일 없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해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정치 평론을 하실 때와는 완전히 지금 달라진 위치가 됐기 때문에 너무 저는 높은 이런 분이 검증은 돼가지고. 뭐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전서열 7입니다. 네. 대한민국 그렇죠. 의전서열 7. 예. 저도 갑자기 높은 분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색한데 근데 네네. 아무튼 그 지금 보면 저는 이준석 대표의 도전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항상 뭔가 이번에 당 대표 나간 것도 사실은 처음에 저희 당에서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출마한다 그랬을 때 솔직히 아니 무슨 소린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거죠. 자기 항상 최고위원 이런 거에 도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아마 그렇게 써 있었어도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혹시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졸업생은 지원 안 됩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졸업생이라도 그래요. 그럼 일단 한번 넣어보세요. 라고 하면 넣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뽑은 쪽에서 만약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라고 하면 뽑은 사람을 탓해야 되는 거지. 그 어떤 한계에 굴하지 않고 뭐든 트라이 해보는 성격을 가진 이준석 대표에게 탓할 일은 저는 아닌 것 같다. 특히나 거기 졸업생이라고 이렇게 써놨으니까 네네네. 일단 사진을 이상한 걸 붙인 걸 탓하면 탓해야지. 저는 뭐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병역 특례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그 방위산업체 쪽 네. 있다가 이 방금 얘기하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근데 그 아마 당시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경쟁이 치열하거나 뭐 하는 프로그램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의 추측이지만 네네. 특혜나 이런 건 없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스펙에 의한 버프는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그냥 평범한 대학 졸업생이 지원을 했을 때 그럼 그냥 뭐 굳이 대부분 다 네네네. 그냥 뭐 재학생인데 그렇죠. 뭐 병역 특례하고 있는 졸업생은 굳이 왜 뽑나 했는데 사실
하버드 졸업생이 지원하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논의를 해서 이 정도쯤 되는 친구면은 우리가 예외적으로 한 명 뽑아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건 그냥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그게 저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유학 가서 소위 아이비리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그 통신사 외국계 네. 통신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 후배가 딱 보더니 아우 형님 이거는 학력 버프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본인도 처음에 인턴 언론사 지원을 했는데 다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네. 굉장히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합격한 줄 알았대.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 돼서 언론사에서 그 통신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는 정말 형편없었고 내가 그때 모든 언론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건 학력 버프였구나. 인턴에 적어도 정식으로 된 건 아니지만 네네. 형님 이건 학력 버프예요. 그러니까 사진도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본인이 학력 버프를 받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는 사진. 근데 뭐 저는 하버드 그런 사진 나온- 쓰는 건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보니까 2010년이라 제가 아까 박근혜 정부 때라 그랬는데 아마 이명박 예. 정부 때는 네네. 그 데뷔하기 전이니까 사실 그래서 상관- 제가 여기서 데뷔하기 전이에요. 예, 그 예. 정치 학력- 데뷔하기 훨씬 전이죠. 학력 버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 자체가 이미 소위 일반인들은 흑수저들이나 은수저나 동수저들은 그런 학력 버프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경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준석의 공정이 그러한 학력 버프 또는 뭐 아빠 찬스 이런 것들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청년들에게까지도 그런 청년들도 포괄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능력주의 줄 세우기가 아니라 거기까지 확장되어야 당대표로서의 자신의 길이 더 열릴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학력 싶습니다. 버프랑 아빠 찬스를 동일선상에서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하버드 나온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지위를 얻은 거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런 말씀은 공감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공정한 경쟁 이런 걸 얘기하지만 결국 공정한 경쟁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이 제공이 되어야만 공정한 네. 경쟁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 기회의 장을 최대한 열어주려는 노력이 기존의 보수 정당들에서 되게 부족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잘난 놈이 더 잘나게, 뭐 기득권이 더 기득권, 재벌 도와주고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야 이거 진짜 나도 책임져주는 정당이냐라는 걸 느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세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새로운 보수의 길을 보여주는 거니까 경쟁 자체는 치열하고 공정하게 하되 그 경쟁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늘려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그런 당연히 부분은 고민할 거라고 많은데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분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나는 재학생이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포기하고 포기했다. 뭐 휴학도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생각을 해보세요. 산업기능요원이라는 거 군대 대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학생들이 할 수 있는 데 해서 장학금도 받고 노트북도 받고 혜택을 받는다. 제가 보기엔 상식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뭐 집이 어렵거나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해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냥. 근데 그러면 당연히 그때 내가 뭐 유감했다 정도로 해야 되지 뭐 문제 없었으니까 하다. 제가 보기엔 좀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우리 박성민 비서관에 대해서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나도 28에 비대위원으로 픽돼서 10년간 이렇게 열심히 단련해서 당대표까지 될 수 있었다. 박성민 청와대 그 비서관. 청년 비서관이 네. 이 자리에서 본인의 정치적 경력을 훨씬 더 잘 만들고 경쟁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덕담 정도. 예. 좋습니다. 뭐 사실 공정이라는 게 요즘 워낙 그 화두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 공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개념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워낙 이 시선이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방금 이제 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해서 얻게 된 이 학위 그리고 이제 뭐 학력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걸 갖고 버프를 받는 건 다른 문제 아니냐 뭐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참 네. 다양합니다. 좋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해보고요. 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하죠. 전 변호사님. 네. 일단은 경선 연기됩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갑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네. 그대로 갈 것 같아요라고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네. 이렇게 됐네요. 뭐 충분히 예상되는 바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칙
원칙과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원칙이 정해져 있을 때 그걸 바꾸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법적으로야 뭐 상당한 이유가 없냐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많은 주자들이 대부분의 주자들이 그렇게 합시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누구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어느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아니 몇 사람은 반대하고 몇 사람은 찬성해 이 사람은 하자 그러고 근데 이쪽만 편들어줬어. 근데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원칙이 아니라 그건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 장면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재명 이해찬 전 대표가 네네.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낙연 지사가 의원이 없을 때. 압도적으로 1등할 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서 이재명 지사는 존재감 없고 이낙연 의원이 아주 높았을 때 압도적으로 1위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다 동의받아서 한 거다라고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를 딱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캠프 쪽에서 그렇게 결정했을 때 아 이거는 뭐 불공정이고 뭐 이런저런 비판 논평을 냈다 2시간 만에 철회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이낙연 의원님 그 논평 처음에 나왔던 거 보고 야 진짜 이준석 대표 말이 맞다. 정치 오래 해봐야 소용없다. 아니 이게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평을 어떻게 내나. 거기서 당연히 통 크게 아니 내가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준석 대표처럼 시험 잘 본 사람은 뭐 어떤 시험을 치든 어떤 어떤 조건에 제도든. 어떤 제도든 잘 치는 거니까 네네. 나는 뭐 언제 하든 자신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걷다 대고 무슨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다 해서 무슨 당이랑 싸울 것처럼 저는 죄송한 말씀이신데 이낙연 지사가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거의 확정짓는 시점이 저는 이거였다라고 봅니다. 뭐 근데 2시간 만에 두 분이 철회했어요. 이제 2시간 만에. 예, 되게 촉이 좋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대변인 격인 분이 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용한다는 거는 이제 본인 이름으로 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주자들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라든지 아니면 즉각 유광재 후보들이 즉각 수용했기 때문에 혼자서 만약에 거기서 나는 끝까지 못하겠다 이것도 어려운 모양새가 거라서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아마 그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약간 좀 정무적인 판단 미스 역할을 했던 그럼 것 요거는 이제 현 변호사님은 조금 어쨌든 당내에 계시니까 빼놓고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경선 흥행 그리고 이제 분명히 어쨌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당내 분란 등 여러 가지를 좀 고려했을 때 이거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잘하는 결정이라고 봐요. 이거 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정답은 없으니까. 네, 답이 없고 솔직히 말하면 미뤄봤자 흥행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 지사 후보 될 거예요. 근데 뭐 코로나 핑계 대고 뭐 하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가 흥행했던 게 그렇지. 네, 코로나19가 없어서 뭐 우리는 뭐 청정 지역이라서 미리 백신을 다 맞아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 다크호스가 막 튀어나오고 네네네. 예상외 이벤트들이 막 나오고 막 서로 치열하게 붙고 1~2%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지 재미가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의 변수, 그러니까 만약에 연기했다면 딱 하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예. 반 이재명 단일화였어요. 음. 그러니까 반 이재명 단일화를 할 시간적 여유를 줘서 조금 더 뭐 경선이 좀 재밌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네네. 그런 가능성이 사실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경선을 미뤄봐야 뭐 솔직히 결과는 똑같았을 거고 흥행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요새 국민의힘도 연기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좀 나온다면서요. 이제 그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 유력한 그 후보분들이 다 당 밖에 있고 특히 네네. 뭐 아직 현직에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러다 일단 보니까 뭐 감사원장 같은 그렇죠, 경우 그렇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정치인으로 모드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서 나오는 건데 네. 저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면도 있다고 봐요. 근데 뭐 민주당이랑은 사실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럼 이제는 현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네. 어쨌든 원래 시간표대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나면서 네.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이재명 경기지사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된 건 맞습니다. 그죠? 뭐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칙을 지켰다는 원칙을 부분이 있고 지켰다. 예. 사실은 이제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그러니까 당내 의견과 일반 여론이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달랐냐면 일반 여론조사는 대부분 2배 이상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의총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연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다는 언론 보도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전당대회 할 때도 당심 민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당내 세력 분포하고 일반 여론의 추세하고 좀 달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또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이제 선거나 당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론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방향으로 간 게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보고요. 이게 저 어찌 보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계속 여론조사에서 앞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 예.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9대 1이 했단 말이에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 7대 3이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당에서는 졌지만 민심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에 왔으면 안 됐을 거예요. 9대 1이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걸 민심을 어떻게 더 반영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래도 민심에 반영이 돼서 원칙대로 한 게 맞고, 지금 말씀처럼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원칙대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조금 유리하게 구도가 흘러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까 지금 천 변호사님 얘기하신 그 반 이재명 구도 대 이제 이재명 지사. 그거는 그런 변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명 컷오프하고 6명이서 하잖아요. 네네. 6명이 했는데 과반이 넘어야 돼요. 과반이 안 되면은 결선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과반이 안 되면 나머지 주자들이 단일화를 할 수 있다. 네. 그 변수는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두 가지, 앞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6명 컷오프는 5대 5로 결정이 돼 있어요. 당원 5, 그다음에 그 일반 국민 5 해가지고 여론조사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돼요. 6명 컷오프가 돼. 근데 그 다음에 본선을 어떻게 할 거냐는 국민 경선 방식으로 한다밖에 없어요. 살펴보니까. 그럼 그 국민 경선 방식에 당원과 대의원과 뭐 당원 중에서도 뭐 권리당원, 책임당원이라고 그러나 이쪽은? 권리당원. 권리당원. 저쪽이 책임당원이구나.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 당비를 안 냈던 당원의 반영 비율, 대의원 반영 비율, 그 다음에 국민들의 반영 비율,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이제 다음 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세부안을 놓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결선에 갔을 때 결선 투표까지, 만약 이재명 후보가 50%를 못 받으면 결선 투표 가서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냐, 2등 후보를 몰아주는 단일화가 일어날 거냐 하는 게 이제 남아 있고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9월 5일 또는 9월 10일 날 결선 투표가 없으면 9월 5일, 결선 투표가 있으면 9월 10일인가 11일 날 이게 결정이 되잖아요. 네. 이때부터 일사불란하게 대통령 후보에게 후유증 없이, 경선 후유증 없이 일사불란하게 대통령 후보에게 힘을 몰아줄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큰 포인트다. 왜냐하면 야당은 저는 경선 일정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 나름 이유가 있어요. 네. 바람으로 선거하는 거거든요. 조직이 많이 깨지기도 했고, 사실 국민의힘이. 그러면 그 바람을 어떻게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준석이 맨날 하던 얘기야. 조직 아무리 해봐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바람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맨날 하던 얘기니까. 그렇죠. 여튼 그래서 바람 선거를 해서 최대한 이 바람을 대선 투표일인 3월 9일 날 가장 세게 올려야 되거든. 미리 네. 불었다 꺼지면 안 돼요. 네. 3월 9일 날 제일 세게 올려야 되니까 그거를 전략적 목표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당은 실력과 신뢰 이걸로 선거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9월 정기국회, 11월, 12월 예산국회 때 어떻게 법과 예산을 이 대선 후보의 구상에 맞춰서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때 만약 아니 뭔 소리야, 민주주의인데 토론해야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분란이 생기면 여당으로서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여주면 실력과 신뢰를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저도 이 연기 논란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내가 이재명 지사 캠프에 있으면 그냥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언제 해도 뭐 아주 유력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도 혼자서 고민을 왜 그러면 이렇게 안 할까를 생각해봤는데, 우리 천 변호사님 시뮬레이션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머릿속으로 혼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 하면 저도 방금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여당으로서 힘을 보여줄 필요도 여당 나름대로 있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당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되더라도 사실 이재명 지사는 친문 핵심들의 특히 원내에서 지지를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잡음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랑 다르게 예를 들면 대선에 임박해서 막 잡음이 나온다. 그래버리면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잡음이 나오더라도 잡음이 나오는 시간 자체를 좀 땡겨놓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경선에서 이기면 어느 당이나 미래 권력에 붙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올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거쳐서 원팀을 구성해서 내가 대선을 치러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연기에 격렬하게 반대한 거 아닌가. 민주당이 절박함이 있다면
그 후보 선출 이후에 우리 명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태도가 돼야 돼요. 네. 네. 안절박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진짜. 아니 진짜 근데 팔당할 뭐 것 지금 같다, 이런 현재 얘기 나오잖아요. 가장 뭐 앞서 있는 분은 이재명 지사가 맞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요. 아 그리고 이제 또 그렇다 보니까 역시 빅3를 제외하고도 다른 주자들도 이제 조금씩 한 분씩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지금 이제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어쨌든 대선 출마를 거의 이제 밝히셨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아무래도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서 바라볼 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의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더 부각됐다라고 보는 의견들도 좀 많다 보니까 이거 추미애 최측근 말씀 들어봐야죠. 이거 뭐 다 세 분이 다 저를 지금 쳐다보시는데 야권에서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추나땡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저를 포함해서 네. 저는 그 국민 경선 여론조사 오잖아요. 네. 전 무조건 추미애 전 장관 찍으려고 하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국민의힘 죄송합니다만 지지자들은 저기 꼭 추미애 장관을 국민의힘 찍어주시기를 지지자는 저는. 안 들어오고요. 그 선거 룰 말씀하시는데 일단 지난번 때 저희가 선거인단을 한 210만 명 정도 모았어요. 네네. 어떻게 모았냐면 권리당원은 무조건 자격이 있고 일반 국민들이 들어오는데 여론조사 할 때는 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빠집니다. 근데 그 저희 경선에서는. 여론조사 할 때 선거인단은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은. 민주당 지지자라고 누르고 나서 저희 투표하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부담- 열심히 그러니까 하시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야권에서는 뭐 추미애 전 장관을 네. 응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좀 농담 반 뭐 이렇게 네. 하시면 또 여권에서는 홍준표 의원 응원한다. 아 큰일이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이 뭐 정치를 뭐 윤석열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아, 물론 그렇죠. 당 대표 뭐 오선 국회의원 정치 그러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 뭐 대선 생각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 뭐 윤석열 전 총장 약간 지지율이 꺼진다든지 거품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게 과연 연동될 건가 그렇게 보지는 않고 본인의 정치적인 승부수라고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출마를 안 하거나 뭘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뭘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문제는 과거지사다. 과거지사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는 그게 전혀 아니에요. 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엑스파일. 결국은 이게 어떤 식으로인지 간에 공개가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문제가 가는 것이지 추미애 장관과 예전에 했던 부분들은 저는 이미 끝난 얘기다라고 봅니다. 뭐 희망사항이신 것 같은데. 끝난 얘기일지. 예. 희망사항이시죠. 아니 꽝 잡는 게 매다. 내가 잡는다 이렇게 이제 본인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추 전 장관이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나 국회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자숙하고 있어야 된다. 전혀 민주당 쪽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왜 나오는지 윤석열 모르겠다. 측에 빛을 더 쐬주려고 나왔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번사체인데 그쪽에다가 더 세게 반사하게 만들어 반사판 더 세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그 소위 1위를 하고 그 여권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네. 뭐 기본소득이 됐든 뭐가 됐든 하면 일일이 본인이 다 돼요. 윤희숙 의원이 뭐라고 얘기해도 본인이 대응하고 유승민 의원이 뭐라고 해도 본인이 대응하고 다 그래. 근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되게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그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1위 후보가 적나라하게 서로를 막 비판을 넘어선 비난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럴 때 사실은 저격수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추 전 장관이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서 굉장히 세게 윤석열을 저격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편 여권에서의 여권 후보들 중에서 역할은 있겠다. 근데 한편 지금 보면 비호감도 가장 높은 후보 조사를 해보면 어디서나 윤석열 1위, 추미애 2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 비호감도 높은 분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또 여권의 부담일 수도 있는 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측면에서 어떻게 가르마를 타면서 추 전 장관이 지금 이 대선 국면을 헤쳐나갈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저격도 잘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격을 잘해야 저격이지. 뭐 판을 못 맞출 거야 아마. 그리고 지금도 약간 뭐 말도 안 되는 약간 망상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과하지만
예를 들면 본인이 나오니까 윤 총장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거든요. 선후 관계는 있죠. 인과관계는 전혀 없는. 인과관계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고 알 수 없으니까. 예. 예,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되게 그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섬뜩한 게 음. 민주당이 유인태 총장님 얘기대로만 하면 진짜 이기겠다. 그런 게 좀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들으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런 또 예. 그런 생각이 또 하나 더 들고요. 예. 근데 저는 이런 그 윤석열 추미애 갈등 내지 이런 거 또 부각되는 게 국민들에 대해서 비극이에요. 이거 뭐 솔직히 아무 실의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거 둘이 싸웠던 얘기, 뭐 추미애 장관이 또 뭐 저격하고 뭐 과거 얘기로 계속 몰아갈 건데 사실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누구를 뽑느냐도 중요하지만 시대 정신이 뭐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이 뭐냐라는 걸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솔직히 말하면 뭐 유승민 전 대표, 원희룡 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홍준표, 황교안 뭐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야권 후보들이 사실 미래 비전을 가지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간과 여론의 그 틈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걸 쓸데없는 옛날에 뭐 추윤 갈등 이런 걸로 다 이걸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참 언론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도 다 그런 거지만 이런 것들보다는 진짜 좀 미래 비전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좀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이 살짝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유승민, 원희룡, 오세훈도 뭐 뜨고 싶겠죠. 근데 그거를 맡고 있는 게 뭐 추미애, 윤석열, 추윤 갈등 문제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당내에 큰 주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이 계속 거론되고 그분들이 계속 앞에 나오는 순간 당내에 있는 주자들은 주목을 못 받아요. 결국은 여론의 주목을 받아야만이 지지율이 상승되는 건데 예. 사실은 요 세 분들이 계속 어찌 보면 당 밖에 있으면서 계속 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거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이준석 대표가 막 제주도까지 가서 킥보드 같이 타고 해봐야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원지사는 제주도 분이니까 네. 이재명 지사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코로나 때문에 오면 안 된다 그러더니 아니 이준석 이준석 대표가 대표는- 나는 급해 보이는 게 뭐냐면 황교안 대표를 만나가지고 예. 예전에 보아세요. 황교안 대표 얘기하면 얼마나 디스했어요. 절대 뭐 안 한다고 정치 저런 데만 안 한다 보증하는- 막 엄청나게 디스했는데 엊그 가가지고 뭐 아이고 뭐 같이 하시죠 뭐 이런 거고. 당 대표 대단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주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급하면은 그나마 이 당 안에 있는 사람 아직 안 근데 나갔잖아요. 황교안 이제 대표는. 당내 그러니까 이제 주자의 좀- 숫자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승민 아니, 전 숫자는 뭐 대표 같은 경우는 100명이면 많이 뭐해. 올라왔고. 좀 의미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급하면 그 댓글 남기니까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네. 그러니까 아니, 뭐 만날 수는 얼마 있지 그리고 만날 수 있는데 아이고, 예전에 만나자니 안 그렇게 만나면 그거 디스하던 예의가 거에 아니죠, 비하면 그게. 너무 참- 아니, 근데 주사 저는 또 많은 눈에- 뭐에 쌀뻥튀기 아무리 많이 네. 먹어봐야 밥 한 그릇을 먹어야 배가 불러요. 비유 찰지긴 한데. 아니 근데 제가 또 눈에 네. 보였던 게 그 이준석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예, 봉하마을 갔잖아요. 아, 너무 잘했더라고 진짜. 예. 최경호 의원이랑 같이 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태권 도전하는 사람 중에서는 한 명하고만 같이 가셔가지고 지난주에 또 우리 정치인사 출연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말은 부산시당 위원장이라서 뭐라고는 아이, 했지만 핑계죠. 이준석 대표 머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뭐 하태경 나온 이유라든지 아니면 뭐 유승민 가장 뭐 득볼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근데 그게 과연 계속할 수 있을지 그분들이 뭐 지지율이 좀 높아지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고 밖에 이분들이 계속 그럼 안 들어갈 거거든요. 예, 예. 이준석은 유승민이랑 뭐 하태경 밀어준대 이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저도 그 이준석 대표가 되게 저도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주목도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평하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고려 했을 거예요. 내가 제주도 가서 킥보드 한번 탔으니까 이번에 봉하마을 갈 때는 또 그래도 하태경. 이쪽에 제일 가까운 뭐 하태경 의원 한번 예, 가고 예. 다음번에 예를 들면 경제나 부동산 정책 얘기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유승민 전 대표도 뭐 같이 뭘 하든지 뭐 이런 식의 나름대로 플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이게 사실 굉장히 또 근데 그게 오히려 당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면 오히려 주목도가 훨씬 더 높고 메시지가 살아난다라는 거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그걸 대표 노리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는 꼭 안 왔고요. 예. 예, 원지사하고는 킥보드를 바닷가 그 해변 도로 같은 데를 킥보드를 타고 달렸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하고는 저녁에 무슨 그 경양식집 같은 곳에 딱 앉아서 서로 거리를 딱 두고, 네, 그렇지요. 하고 굉장히 격식 있는 대화를 나누셨어요. 예, 예. 하태경 의원하고는 봉화에 같이 갔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소환된 이유는 나는
나는 공평하다. 나는 이거를 공평하다. 보여주기 모두와 만난다. 위해서 아하. 소환되셨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대표도 뭐 같이 뭐 하겠다. 무슨 뭐 보고할 때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공평하다. 그렇지.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그 공평하다라는 말 뒤에 누구를 향해 내 시선이 가 있다. 내 가슴은 따뜻하게 안아준 사람에게 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도 국민들이 짐작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아유, 생각도 암만 듭니다. 그렇다 당 대표 됐다고 갑자기 황교안 대표라 끌어안고 이런 게 구태 정치예요 그거.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면 안 돼. 아니 거기다 댓글에다가 네. 조만간 뵙죠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아니 조만간 뵐 수야 있지. 아니 전화해가지고 대표님 한번 뵙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댓글에다가 가지고 그러면은 그건 보여주기잖아요. 그냥. 아 근데 막 정치가 원래 어느 정도 다 보여주기죠. 그렇죠. 예. 네. 아니 근데 이제 민주당 코드포가 6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게 이제 7월 11일 그 정도쯤 될것 예, 같아요. 그쯤 발표가 나죠. 빅5는 일단 여론조사 수치에 조금 이렇게 크게 잡히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뭐 지금 의원, 그리고 이제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요 정도가 이제 잡히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또 6등 누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네. 누구로 예상하시는지. 근데 한번. 저는 박용진 의원이 되게 아슬아슬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원들한테서 굉장히 평가가 박하기 때문에 네. 민심 투표에서는 그런 사실은 분도 있겠군요. 꽤 괜찮겠지만 이재명 지사 돌풍이 더 세버리면 박용진 의원한테 갈 표가 또 얼마 없어질 수 있고 민심은 민심대로 놓치고 당심은 또 개혁적이고 멀쩡한 소리 하는 분들도 민주당에서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좀 되게 걱정이에요. 저는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일단 6등 누구 정도 좀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 요 얘기까지 오늘 하죠. 6등 어려운데 이광재 의원이 그나마 그래도 이광재 의원. 네, 좀 유력하지 않을까. 최근에 이슈를 몰고 다니는 건 최면순 최매기 지사님이시죠. 야, 최문순 지사, 예. 네. 요즘 이제 그 좀 젊은 그 뭐 부캐 만드셔가지고 또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별로라죠. 별로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 이건 찍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지금 그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 강남에 계시는 네. 잠깐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강남 누구? 누구? 아니 그 탈북하셨던 태영호 예, 의원. 태영호. 아, 다시 랩하시는 우리. 다시 예. 할게요. 네. 사실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뭐 태영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그런 컨셉으로 거기도 이제 보좌관 분들이 아주 재치 있게 뭐 하셨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긴 했지만 네. 자꾸 이렇게 뭐 게임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랬을 때 젊은층에 저도 이제 SNS나 이런 데서 좀 살펴보면 좋은 평가가 별로 없더라고요. 없어요. 하나도 하나도 하던 없죠. 대로 해야지. 네. 어. 아, 저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님 저 게임하는 거 보고 최악이었어요, 진짜. 야, 이거는 이거 저 거의 약간 셀프 낙선 운동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 좀 그렇게 보여요? 박영진 의원은 요즘 뱃살 빼는데 돌입했다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롤링 춤추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롤링 춤추는 거야 자기 자유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이런 따릉이 타고 뭐하고 이런 게 폭발력이 있는 게 예. 본인이 원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낙연 대표님 게임 살면서 몇 번 해보셨겠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들 또 민주당이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입장도 아니고 뭐 네. 맨날 뭐 셧다운제 하자 뭐 게임을 되게 악마화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대선 오니까 젊은 사람들 표 잡아보겠다는 아주 얄팍한 수로 보이거든요. 그 무슨 정세균 전 총리 그 이상한 그 틱톡에 그 이것도 힙합. 힙합도 진짜 안 좋았고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청년을 소비하고 인식하는 수준이구나. 너무 참담하다고 저는 봤었어요. 네. 아주 비판적인 의견이신데 현 변호사님은 좀 어떠셨어요? 비판적. 아, 이거는 실드 아니, 못 치지. 그러니까 예. 아니 저한테까지 이걸 물어보는 기자들이 있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것을 봐 이게 젊은 사람이 들어요. 여론 안 좋죠 당연히. 왜냐하면 뭐 그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로서 이게 되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평소에 정책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얼마나 또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급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냥 이해해 그럼 주시면 마지막으로 뭐 일단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광재 의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두 분이 생각하시는 6위 이름 딱 듣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 저요? 예. 아 이거 어려운 질문 굉장히 곤란하겠다. 진짜. 내부에 계셔서 또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어쨌든 이제 예. 글쎄요. 이광재 의원이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신 변호사님. 저는 최문순 의원이 최문순. 화제성이 있다. 최문순 지사. 예, 화제성이 있다. 화제성.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또 오늘 이렇게 이제 청년 비서관 얘기부터 민주당 대선 경선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예.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세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